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죠? 예. 저번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괜찮았어요? 예,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봤는데 괜찮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립대우과학관에 가서 같이 오징어 해부 실험도 하고 함께 만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아쉽고, 여러분 만나서 사실은 뭐 맛있는 밥도 같이 먹고 또 햄버거도 먹고 또 서브웨이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럼 참 좋겠는데 그렇게 못해서 미안하고 아쉽고 그래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하지만 당분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의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이 수업을 하다가 한 분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 여파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를 이해해 주세요. 선생님이 대면 교육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해 놓은 걸 취소했어요. 다음 주에 부산 과학관에 가는 것도 취소할 예정이에요. 예, 취소했고요. 그래서 한 2주간은 이렇게 계속해서 비대면 교육 형태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는야 동물 분류학자를 할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28, 9명 학생 중에 한 19명 정도 학생은 작년에 이걸 들었어요. 근데 요번에 다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긴 했는데 작년에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 한두 개는 새로 오는 학생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리바이벌을 하기로 했어요. 듣지만 많이는 아니에요. 몇 개, 한 두어 개 정도 프로그램만, 가장 우수하고 재밌었다는 프로그램들을 함께 나눌 거예요. 저번에 들었던 학생은 흥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때 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때 수업을 진행했던 강사 선생님은 제 선생님 제자인데 이번에 선생님 직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와 또 다른 수업의 묘미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야 동물 분류학자. 예. 동물 분류학자가 돼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건 선생님이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예. 여기 보면 이렇게 옷이 있죠? 그럼 옷을 이제 분류를 하고 싶은데, 보세요.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까요? 이런 옷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무슨 옷과 무슨 옷을 함께 모으시겠어요? 여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답을 써놨네. 이게 지금 학생용인데, 자 보면 이렇게 옷이 있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분류하시겠어요? 다양한 분류 체계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 뭐 이렇게 하얀색 넥이 있다고 생각하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쉽게 긴 팔과, 여기는 긴 팔과 무슨 팔? 네. 긴 팔과 짧은 팔, 이렇게 두 개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파란색끼리 묶고, 빨간색끼리 묶고, 녹색끼리 묶고, 노란색을 따로 둘 수도 있어요. 그런 분류학자의 마음이에요. 또 어떻게 나눌 수도 있을까요? 어떤 경우는요, 여기 단추가 있어요, 없어요? 단추가 있죠? 그래서 단추가 있는 것들은, 이거 단추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단추로 합시다. 그리고 이게 단추가 있는 3개를 이렇게 묶고요, 단추가 없는 4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분류하면 엄마한테 혼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분류 체계는 여러 가지예요. 여기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폴라티 비슷하게 목이 있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목이 없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나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세부 분류를 또 한다면, 목의 모양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면요, 다른 것들은 다 저런데 어떻게 생겼냐면 라운드 쉐입인데 이렇게 라운드 형태인데 얘만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되어 있는 정장 형태니까요. 그래서 얘를 하나의 다른 그룹으로 묶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묶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묶을 수 있겠어요? 요 안에서 뭐 또 어떻게 묶을 수도 있냐면 뭐 이때 긴 팔과 뭐 이 팔로 묶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좀 안 맞고 우선 이제 그건 긴 팔은 여기서 별로 취급을 안 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나누냐면 보세요. 여기가 요렇게 뭔가 짧든지 굵든지 뭐가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것이 T자 형태가 있는 게 있고 내려와 있지 않은 것으로 묶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짧은 거 2개를 묶고 긴 거 하나를 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분류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또? 자, 가만히 보면 무늬로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무늬가 있는 것, 무늬가 없는 것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긴 팔과 짧은 팔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나눠볼까요? 어떻게 나눠볼까요?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수백만 가지의 분류 체계가 있을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는 이제 뭘로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냐면, 네. 포켓이 있고 없고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보여요, 여러분? 여기 팔끝이 접힌 거 보이나요? 팔끝이 접힌 것으로 붙일 수 있고 안 접힌 것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과연 어떤 기준이 좋은가요? 엄마한테 안 혼나려면 어떻게? 반팔과 긴팔로 나누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뭐 나는 색깔별로 두고 싶을 수도 있고 그거야 뭐 한겨울에도 안에다 반팔 입고 밖에다가 두터운 파카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꼭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겠죠. 예. 이게 이제 하나의 분류의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일상생활에는 어떤 분류의 방식들이 어느 일상생활에 어디에 분류가 쓰일까요? 가장 흔한 게 여러분 그 집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앞에 또는 주택에 사시는 분은 동네에 어디 입구 언저리에 이런 분리 쓰레기통이 있죠. 분리수거하는. 그래서 이것도 분류예요. 이렇게 플라스틱하고 뭐 비닐하고 뭐 일반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음식물 버리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이렇게 버스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쭉 나름대로의 규칙성을 갖고 서 있죠. 뭐 이거는 뭐 어디서 어디로 가는 버스, 이거는 어디로서 어디로 가는 버스 이렇게 나름대로 또 또 어디 분류가 있을까요? 당연히 도서관에 분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택배죠. 온 곳에서 오는 택배들 전라도 가는 거, 경상도 가는 거, 서울 가는 거, 평양 가는 거, 뭐 제주도 가는 거 온갖 곳에 가는 택배들을 가는 방향에 따라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흔히 집에 엄마가 수저하고 젓가락은 수저하고 젓가락통에 접시는 접시대로 그 다음에 뭐 냄비는 냄비대로 뭐 이렇게 나눠놓는 거 보셨어요? 이게 엄마가 안 한다고요? 대개는 그렇게 하시죠. 안 하는 엄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렇게 나누는 것도 하나의 분류예요. 우리의 일상 삶 속에는 분류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옷가지를 정리하는 것, 책을 정리하는 것, 심지어는 여러분이 필통을 열어보시면 필통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연필들이 들어있죠. 잠깐만요. 선생님 연필 좀 가져와 볼게요. 연필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연필이 있죠? 이 연필들도 굳이 분류를 하자면 색깔별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색깔별로 까만 거,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또는 유성펜인 거, 수성펜인 거, 연필인 거로 나눌 수도 있겠죠. 또는 뚜껑이 있는 거, 뚜껑이 없는 것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또는 이렇게 굵직한 네임펜이나 형광펜 같은 것과 일반 필기도구를 나눌 수도 있겠죠. 또는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요? 뭐든 여기 수없이 많은 분류 체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리가 있는 거, 고리가 없는 거.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뭐죠? 뭐 아무튼 뭐 안에 심이 뭐 이렇게 뭐 스티로폴 스펀지 같이 되어 있는 것과 또 철심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경우는 똑같은 볼펜이라도 끝에 볼펜의 이게 끝에 이 그 촉의 굵기
0.05mm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쓰는 곳에 있어서 고무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죠. 집게처럼 이렇게 이동성이 있는 것도 있겠죠. 뭐 다양하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분류를 하고 한다 그러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흔히 책꽂이에 책을 아까 도서관 얘기했는데 도서관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 책상 위에 뭐 참고서는 참고서 또는 뭐 교과서는 교과서 또는 노트는 노트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뭐 어디 수학여행 가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 갔다 와서 뭐 기념품으로 사오잖아요. 그러면 뭐 컵은 컵대로 뭐는 뭐대로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친구한테 편지 받으면 또 편지를 뭘로? 날짜 순으로 또는 중요도 순으로 뭐 어떤 형태로든 또는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컴퓨터 안에서 파일을 정리할 때도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는 내 사적인 것, 여기는 내가 학교에 뭐 내는 거, 여기는 뭐 엄마 아빠 찍은 사진, 여기는 또 친구들하고 뭐 했던 뭐 이렇게 하죠. 이게 다 분류하는 행위예요.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서 분류를 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분류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뭐랄까요? 그 분류를 하나의 시스템, 그러니까 삶 속에 들어있는 그냥 자연스러운 행위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30분 하고 잠깐 쉬었다가 30분 하고 잠깐 한 5분만 쉴 거예요. 그래도 30분 하고 아닌가요? 영상을 올리니까 뭐 여러분이 뭐 수업 진행은 우리 이수진 선생님께서 소개하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30분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사이사이에 영상을 보시면서 잠깐 쉬실 분들은 그 사이에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넘어갑니다. 쭉쭉쭉쭉.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다 송고가 됐으니까요.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주변에 동물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동물이 있나요? 지금 말고요. 여러분 주변에 보신 적 있어요? 뭘 봤어요? 얘기해 보세요. 뭐? 네, 모기? 네, 모기 봤죠. 또 뭐 봤어요? 그렇죠. 파리도 있죠. 또 뭐 있어요? 대왕문어? 고래? 여러분 주변에는 없잖아요. 뭐가 있나요? 아무튼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는 많은 벌거지도 있고 뭐 여러분이 보기는 어렵겠지만 뭐 집에 뭐 조그만 쥐를 키우는 햄스터, 그다음에 금붕어, 그다음 이구아나, 뱀, 뭐 토끼, 닭, 뭐 뭐든 뭐 호랑이를 옆에 데리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우리도 동물원에 가도 많은 동물들을 볼 수 있죠.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동물들도요, 어디에 속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건 선생님이 원래 초등학교 3, 4학년용으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도록 강의를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테마만 유사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생물들도 지난 수백 년 동안 동물을 분류하는 분류학자들이 분류를 해놨을까요? 안 해놨어요? 해놨어요. 그래서 어류, 파충류, 양서류, 파충류, 그 다음에 포유류, 조류 등등으로 나눠놨어요. 이거는 이제 척추동물 그렇게 나눠놨고요. 무척동물은 억수로 많아요. 해면동물, 자포동물, 선형동물, 절지동물, 완보동물, 유조동물, 유줄동물, 유선형동물, 그 다음에 편형동물 했나요? 편형동물, 그 다음에 연체동물, 그리고 환영동물, 그 다음에 뭐 성구동물,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총 38개 정도의 문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종류를 보셨나요? 언젠가 한번 조개 껍데기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혹시 조개 껍데기 같은 거, 달팽이 껍질이나 이런 거 또 보시고 그 무늬들을 보고 또 반한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똑같은 나비라도 그 나비의 외부에 그 날개나 여러 가지 형태의 무늬들이 보호색을 띠면서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음, 동물을 분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런 형태적인 분류 체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보냐면요. 간략히만 얘기할게요. 이걸 다 하려는 건 아니에요. 동물은 척추가 있는 놈과 없는 놈이 있어요. 무척동물 아까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주변에 사는 거의 대부분이 무척동물이고요. 척추동물은 보기가 힘들죠. 척추동물을 살펴보면 우리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척추동물을 살펴보면 체온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체온 조절. 포유류는요. 어떤 동물이냐면 포유류는 번식 방법은 알을 낳고 얘는 새끼를 낳아요. 포유류 우리 인간은 새끼를 낳죠. 우리 인간은 새끼라고는 안 하죠. 그럼 욕이에요. 뭐죠? 자식을 낳죠. 그 다음에 조류는 어려운 말이지만 어쨌든 새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어류, 양서류, 파충류가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알을 낳는 놈들이에요. 척추동물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알을 낳는 놈들 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체온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어류, 양서류, 파충류는 변온동물이에요. 주변이 추워지면 같이 온도가 떨어지고요. 주변이 따뜻해지면 같이 온도가 올라가요. 열이 이빨에 올라가면 얘가 죽겠죠?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가면 되겠어요? 해가 뜨겁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에 살아요? 주로 물이나 서늘한 그늘 같은 데서 주로 살아요. 그래서 너무 추우면 해 있는 곳으로 나와서 몸을 조금 따뜻하게 하고 또 너무 더우면 그늘이나 물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스스로 체온이 이렇게 정온, 우리 인간은 항상 36도 몇 분? 35도 후반부에서 36도 6분, 5분, 7분까지 이렇게 가죠. 대략 그 정도에서 체온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어류, 양서류, 파충류는 변온동물이고요. 환경이 추워지면 내려가고 따뜻해지면 올라가고 그래요. 얘는 조류, 이 포유류도 항온동물이죠. 늘 정해져 있는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류와 양서류, 파충류가 있는데 얘는 아가미가 있고 아가미 폐가 있고 폐가 있고 뭐 그런데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척추동물을 구분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스파이더맨이죠. 예, 스파이더맨, 거미, 이게 다음 시간에는 저랑 같이 작년에 수업했던 사람들은 잠깐 해볼 텐데,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냐면은, 우리 거미 관련된 일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조금 더 다른 재밌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초콜릿 보내드렸는데 다 받으셨어요? 예. 30분 제가 잠깐 설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30분 동안은 초콜릿을 먹는 시간이 아니고요. 초콜릿 가지고 분류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해서 숙제도 제출하셔야 돼요. 예. 거미예요. 거미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거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거미 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저번에 수업 들었던 분들은 거미줄도 만들어 보고 거미의 특성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잠깐 가질 거예요. 자, 요 정도 하고요. 선생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분류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짧은 에피소드 하나 하고 30분 강의를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바로 이어서 30분 강의를 또 시작할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분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변에서 뗄래야 뗄 수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새알 초콜릿 아세요? 네, 새알 초콜릿. 새알 초콜릿을 옛날에 어떤 한 학자가 여러분들이 학교에 이제 수업 받으러 기다리고 있는 선생님 안 오세요? 왜 선생님 딩동댕동 하고 종이 울렸는데 안 오시지?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몰래 아침 일찍 가서 1교시였어요. 학생들 오기 전에 어디다 다 올려놨냐면 책상 위에다가 여러 가지 색깔을 있는 새알 초콜릿들을 쭉 올려놨어요. 책상 위에다가. 그리고 선생님을 기다려요. 근데 그 초콜릿이 뭔지 몰라요. 요즘 코로나 같으면 잘 안 먹겠죠. 코로나가 없을 때 얘기예요. 이거를 선생님을 기다리면서 학생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먹는 학생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 파란색 색깔별로 그걸 나누기도 해.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하얀색, 빨간색 이거 나눠서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것을 보면 분류하고 정리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초기에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류학의 아버지인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예요. 주변에 이런 나무나 동물이나 주변에 이 신이 주신 선물들을 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저거를 분류를 하고 싶어요. 아, 뾰족한 입이 있는 건 침엽수, 넓은 입이 있는 건 화렵수, 또 척추가 있는 건 척추동물, 척추가 없는 건 무척수동물, 또 뭐 뼈가 없는 거는 뭐 연체동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서 동글동글하게 고리와 환이 있는 거는 환영동물, 지렁이, 그 다음에 또 뭐 자포라고 해서 침이 있는 거, 자침이라고 하는 침이 있는 건 뭐 자포동물, 해파리 쏘이는 거지 그게 자포동물이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자꾸 주변에 옛날 분류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 얘는 뭐다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이거 막 이름을 지어줬어요. 어떤 때는 빨갱이, 노랭이, 초롱 땡땡이 이렇게 막 이름을 붙였겠죠. 근데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처음 몇 개는 아무렇게나 개똥이 개똥이 갑순이 영자 영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됐는데, 문제는 수억 종, 수천만 종이 지구상에 존재해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가는 헷갈려요. 기억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냐면 이명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명법은 뭐냐면 바이노미얼 노멘클레처라고 어려운 말로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두 개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피엔스죠. 라틴어예요. 라틴어는 독일어와 똑같이 명사는 문장의 앞에서가 아니고 모든 경우에 명사는 항상 대문자로 시작해요. 즉 대문자로 시작했다는 것은 이게 앞에 있어서가 아니고 명사라는 얘기예요. 소문자로 시작한 것들은 대개는 형용사예요. 왜냐하면 형용사죠.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이건 어쨌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호모라고 하는 거는 지혜로운 자, 지혜롭고 지혜로운 자, 그러겠죠? 지혜롭고 또 지혜로운 자예요. 호모 사피엔스. 그리고 이걸 이명법이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는 삼명법이고요. 여기까지가 이명법이에요.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맨 앞에 있는 건 속명이라고 하고요. 이 뒤에 있는 것은 종소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건 좀 어렵지만 얘는 뭐냐면 종소명이 아니고 얘는 이명법이 아니고 두 개가 아니고 세 개여서 삼명법이라고 하는데 얘는 종소명이에요. 어렵죠? 소명, 종소명, 종소명이에요.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두 개를 합해서 종 이름이라고 해서 생물의 종명이라고 하고, 여기까지 합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종명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얘는 속명. 다시 한번 얘는 어려워요. 종소명. 얘는 아종소명. 그리고 이 전체는 아종명. 얘는 종명. 갑자기 어려워졌죠? 막 졸리려고 그러지? 제 30분 다 끝났어요. 자, 이거는 또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붙인 사람이 바로 린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린네는 이렇게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이렇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종의 이름을 짓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바로 린네예요. 린네에 얽힌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드리고 강의 30분 강의 잠깐 마쳤다가 다시 또 두 번째 강의 시작할게요. 린네는 스웨덴 아시나요? 예, 북유럽의 국가죠. 잘 사는 나라예요.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물학과 교수로 있었어요. 린네는 이런 많은 생물들을 보면서 이 생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어떤 체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체계를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명법, 속명과 종소명이 있는 거, 또는 삼명법, 속명, 종소명, 아종소명, 이렇게 아종명까지 있는 삼명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생물학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름을 붙일 때 나는 이거를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할 거야. 나는 이 모기의 이름을 아노펠레스 시넨시스라고 할 거야. 라고 할 때 이름을 붙였던 요거 있죠. 요 기준 표본, 표준 표본. 근거가 되는 기준 표본. 이걸 영어로는 홀로타입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 표본이 학술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표본을 잡아서 이게 린네가 얘기한 호모사피엔스 아노펠레스 시넨시스 혹은 모기의 어떤 종하고 같은 종이라고 보려면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물론 린네가 낸 논문을 보고서 볼 수도 있겠지만 직접 표본을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 홀로타입 또는 기준이 되는 표본, 맨 처음에 이름을 붙였던 그 표본이 굉장히 학술적 가치가 있어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을 만큼 소중한 표본이에요. 린네가 당시에 읍살라 대학에 근무하는 동안에 이름을 다 처음 붙였기 때문에 린네가 갖고 있는 모든 샘플들은, 표본들은 기준 표본이에요. 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표본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읍살라 대학에 있는 우리 그 린네 교수님이 읍살라 대학을 퇴직하시고 또 돌아가셨어요. 미망인이 된 이 아내 있잖아요. 그 린네 교수님 사모님이 이 읍살라 대학에서 연락이 받았어요. 사모님한테. 이 린네 교수가 갖고 있었던 이 많은 표본들 갖고 가라고. 거기 그럼 박쥐도 있고 표본도 있고 사자도 있고 뭐 심지어 고래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표본들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더 이상 이 표본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다음 새로 오는 교수님들 공간도 쓰셔야 되니까 버리든지 폐기하든지 가져가라 그랬어요. 학교에서 그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가 있는 표본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 미망인이 생각해보세요. 그 집에다가 그 사자를 어디다 갖다 놓겠어요? 집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닐 거고, 그 냄새나고 그러는데 그걸 어디다 갖다 놔요? 그래서 아무리 학교에다가 보관해 줄 것을 사정해도 학교는 가져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실갱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영국에 상인이 하나 있었어요. 영국의 장사꾼이에요. 이 영국의 장사꾼이 와서 몇 분 남았어요? 영국의 장사꾼이 와서 이 표본을 사갔어요. 불과 린네가 그 다 만들어놨던 그 지구상에 최초로 이름이 붙여졌던 그 표본들을 영국의 상인이 엄청난 헐값으로 사가지고 영국으로 가져갔어요. 그 큰 컨테이너 11개 반 어마어마한 양을 다 가지고 왔어요. 스웨덴 국왕이 우리 국부가 노출된다고 그래서 잡아오라 그랬어요. 스웨덴 해군이 쫓아갑니다. 근데 놓쳤어요. 영국령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오늘날 세워진 게 런던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이에요. 영국 런던에. 그게 다 스웨덴에서 도둑질을 해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신기하게도 스웨덴 사람인 린네를 기리는 학회가 어디서 열리는지 아세요? 영국 런던 자연사박물관에서 열리고요. 린네의 잡지도 거기서 발견이 돼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원래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 스웨덴의 그 자원을 보러, 생물 표본을 보러 스웨덴으로 여행 가야 될 사람들이 오늘날 영국으로 가고 있죠. 비극적인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들, 생물 자원들 잘 보존해야 되지 않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